저는 상반기 보면서 네. 좀 주식시장이 역시 모욕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작년 말만 해도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안 된다. 나스닥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오랜 경험상 많은 전략가들이 한 얘기고 저도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시장 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나스닥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정말 주식시장이 한 방 먹인 거죠.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AI가 충족시켜줬다. 네. 네, 인덱스라는 저희 코너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깊이 있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또 우리 또 주식 투자 혹은 뭐 우리 경제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깊이 있게 또 잘 저희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원래는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난주에 저녁 방송으로 찾아뵙고요. 네, 신중호 이베스트 센터장님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좀 하반기 전망을 상반기 제가 전망한 반성문과 함께 네.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반성문 네. 플러스 이제 하반기 전망.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지 않으려면 뭐 반성문보다는 전망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도 뭐 상반기에 대한 약간 짧은 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가장 컸던 뭐 부분은 이제 저는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전망에서 살짝 오류가 있었다. 많은 오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반기 전망 오류와 수정 전망해서 연초 전망하고 그 오류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오류의 원인을 알아야 이제 향후 전망에 조금 오류가 또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밑줄처럼 부분이 이제 향후 전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경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연초에 봤어요. 그래서 성장률을 미국이 올해 마이너스 0.5 정도로 전망을 했고요, 연초에. 네. 그런데 지금 1.1%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예상보다 고용이 타이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통화 정책의 시차 500bp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경기에 투영되는 시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길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유동성 효과가 상당히 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 풀렸던 유동성이 지금 미국 가계에 스며들어서 아직까지도 돈이 많더라라는 게 이제 좀 경제를 잘못 본 요인이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하반기에는 그래서 어떨 거냐, 한 1.1% 올해 성장률이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완만한 경기 둔화로 조금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 둔화는 내년까지, 원래는 이제 경기가 올 4Q에서 내년 상반기에 가장 부진할 것으로 원래 봤습니다. 네. 2, 3월 달에 봤는데 이거는 맞았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이제 급냉할 걸로 봤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천천히. 폭보다는 기간으로 때울 거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천천히 L자형 부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올해도 1.1이나 1.2, 내년도에도 한 1% 정도로 내년도에도 경기가 그냥 뭐 그저 그렇게 네. 진행될 거다. 이게 뭐 주식시장이 꼭 나쁜 건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골디락스 얘기를 하는데 골디락스는 아니고요. 그냥 저성장이 지속된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연준이 지금 6월 지난 14일 FOMC에서 내놓은 SEP 전망에서 연준이 전망한 게 요 케이블카 같이 생긴 요겁니다. 2013년에 1%를 전망했고요. 네. 미디안 값입니다. 2014 내년도에는 1.1. 이게 케이블카처럼 생긴 거는 이제
그 상하를 이제 그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주가처럼 연준 인사들의 이제 전망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벌어져서 전망을 했는데 중간값을 내보니까 연준 위원들은 올해 1.0을 봤더라. 내년도에는 1.1을 보고 후년에는 1.8을 봤더라. 1.8은 이 보시는 이 파란색 점선 장기 추세입니다.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보시면은 2018년 EQ의 3.3입니다. 그리고 2017년 뭐 팬데믹 전이지만 2.8이었고요. 그러니까 2.8이나 3.3, 2017년, 18년의 경기가 매우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1%대의 매우 저조한 성장률이 내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연준 위원들은 보고 있더라. 그런데 저는 어떻게 봤냐? 이렇게 왕창 내려갔다가 내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거는 틀렸고요. 결국엔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L자형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해서 2025년이나 경기가 회복 국면에 확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서 뭐 증시 관련돼서는 이제 박스권의 상고 하저를 봤는데요. 틀렸던 요인은 뭐 경제를 잘못 봐서 틀린 것도 있지만 통화 긴축이 AI 폭주를 막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말씀드렸던 경기가 살짝 눌려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와 또 비성장주, 뭐 경기 순환주가 좀 순환을 보이면서 키를 맞춰야 주가가 좀 올라갈 텐데 그러기에는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업종. 그게 이제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경기 순환주라든지 스몰캡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업종. 그렇죠. 이제 이런 애들이 조금 힘을 그렇게 쓰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표를 보시면 IT가 지금 거의 한 28배, 27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의 S&P 500 선행 P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색 선으로 표시된 10년 평균이나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5년 평균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도 AI가 계속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 임의 소비재 이런 쪽이 계속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녹록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더라라는 거고요. 좀 많이 배수가 높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IT 쪽이. 예, 그래서 뭐 얘네들이 하반기에 올라가더라도 조금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산업재나 소재나 뭐 경기 말씀드렸던 네. 금융이나 에너지 이런 경기의 베타가 높은 업종들이 끌고 가기에는 앞서 첫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린 경기 사이클이 조금 눌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약진도 약간 키를 맞추는 정도지 완전히 얘네들이 주도주로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 경기가 확장돼 이러면서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네. IT는 조금 쉬어 우리가 갈게 이렇게 가기도 조금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뭐 키는 맞추겠지만 살짝 순환매는 돌겠지만 그렇게 주도주스러운 모습으로 IT를 대체할 업종은 아닐 것 같다라는 네. 게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입니다. 어디까지나 매크로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S&P 500 중심선이 한 3,90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한 3,500에서 4,300 이렇게 봤었는데 네. 중심선이 한 4,200으로 저는 뭐 수정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8% 올라간 거죠. 그러면 4,200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변동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저점은 하반기에 3,800에서 4,600. 그러니까 지금 4,400이니까 조금 뭐 그렇게 매크로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 뭐 대세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경제 환경이 조금 그렇더라. 그런 것 같더라 이런 거고요. 오를 만큼 올랐다. 네, 코스피도 뭐 2,350, 뭐 2,400을 못 넘는 것을 이제 중심선으로 봤기 때문에 2,400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면 2,200에서 2,5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0 정도는 이제 못 넘을 거다. 이렇게 잘못 봤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전망은
박스권이긴 박스권이더라도 박스권의 중심선이 2,400보다는 높은 한 2,600 정도의 박스권, 2,600을 중심선으로 한 박스권이 하반기에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네. 2,600을 중심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면 뭐 2,300에서 2,800.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제가 1월 달에 2023년 자산 전략은 연초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을 3대 7로 가져갔다가 제가 이제 방송 출연했던 자료를 다 리뷰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틀린 게 물론 더 많았지만 이게 가장 틀렸던 것 같아요. 안전 자산 3대 7로 가져가십시오 연초에. 네. 그리고 연말에는 거꾸로 위험 자산을 7로 하고 안전 자산을 3으로 줄이십시오. 그렇게 연중에 계속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연초에 한 뭐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제가 미래를 알았더라면 정말 상반기부터 7대 3으로 가져가세요 위험 자산을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특정한 종목에 몰빵했겠죠.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은 제가 한국 주식이나 신흥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말씀드렸고, 그렇죠. 미국 주식의 빅테크 네,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장주가 오히려 유리할 겁니다라고 그 말씀을 말씀드렸고, 분명히 하셨죠. 네, 그래서 성장주 중심으로 만약에 3대 7로 가져갔으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쯤 5대 5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자기가 네네네. 뭘 안 해도 저절로 포트폴리오가 5대 5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분비가 시점에서. 네. 시장이 맞춰주는 거죠. 네, 조금 아쉽지만 지금 한 5대 5 정도로 갔을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냥 약간 위험 자산을 좀 6대 4, 한 60% 정도로 유지하지만 지금 당장 뭐 7대 3, 정말 뭐 위험 자산을 정말 풀로 들고 갈 수 있는 거시 상황은 여전히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풀로 위험 자산을 가지라는 얘기는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 입장에서 못하죠. 네, 안전 자산을 한 30%나 40% 정도로 가지고 있으시면서 네. 그 이상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좀 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전략은 하반기에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제가 전망했던 것 중에 이제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라든지 내지는 달러가 급격하게 조금 약세로 가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경기를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럭저럭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쪽에서 혹은 환율 쪽에서 그런 쪽은 맞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전자산을 30,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한 70 정도로 만약에 가져가라고 말씀 주신 거는 네. 30이라는 안전자산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위험자산이 떨어졌을 때 30이라는 그 안전자산을 땡겨와서 위험자산으로 그때 들어가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위험자산이 망가질 경우 그나마 이거라도 좀 챙겨라는 의미예요? 근데 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죠. 이게 한번 위험 수익 프로파일 개념도를 한번 보시면 네.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개념도에 맞춰서 그 당의 기관이 당의 펀드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쇼폴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어느 정도를 위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서 자산 배분을 포트폴리오를 하는데요. 지금 뭐 위험은 낮아지면서 기대 수익은 높아지는 자산은 없죠. 그러니까 위험과 기대 수익은 비례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커먼 스탁 주식이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는 더 위쪽으로 가 있겠죠. 그다음에 가치주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안전자산의 종류에는 뭐 전단체부터 현금부터 예금부터 다 있지 않습니까? 국채부터. 그거는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 성격상, 자금의 성격상 이제 안전자산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미국의 안정성장주가 준안전자산이다라고 이제 연초에 말씀드렸고, 준안전자산을
한 10% 정도,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펩시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P&G라든지 B2C 글로벌 B2C 업체들은 이익의 변동성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런 주식은 약간 채권은 아니지만 채권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을 포함해서 안정성장주를 포함해서 안전자산을 관리를 하시면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장주에 집중하지 않을까. 성장주에 보다 더 많은 엣지 있게 자산을 좀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실은 많이 먹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메가 트렌드는 유효한 것 같다. 제가 하반기에 뭐 약간 기술주가 조정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길게 봐서는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어쨌든 혁신 성장 기업들에서 멀리 벗어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을 조금 보유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말씀하셨듯이 좀 이런 것들을 성장주를 좀 더 공격적으로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뭐 상반기 같은 때죠.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네. 이럴 때는 뭐 현금 자산을 조금 줄여서 조금 이쪽에 성장주 쪽에 좀 베팅을 하시면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께서 이제 이 주식 섹터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까지는 원래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이제 김 박사님이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고 또 증권회사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경제 전망에 오류가 있었던 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이게 그러면 주가 지수를 탑다운식으로 경제 전망을 하고 그 전개 전망 아래서 어떤 성장률이 나오고 성장률이란 측면에서 주식 전망은 이게 탑다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한 분들은 대부분 다 틀렸을 거예요. 망했죠. 네. 그래서 쉽게 왜 말씀드렸어요. 그러냐면 미국의 AI라는 그게 워낙 크게 와가지고 일종의 뭐라고 하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렇습니다. 그 네, AI가 다 메가캡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수가 폭등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반기에 이렇게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렇게 리뷰해 주는 게 참 좋은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나는 거는 그 빅테크 기업을 오히려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수차례 걸쳐 선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난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공감이 있는 게 저도 그때 동의를 했던 이유가 빅테크 기업의 비용 구조가 인건비와 반도체예요. 그렇잖아요. 인건비하고 반도체 말고 뭐가 있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예. 근데 여기는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로우 프라이스니까 최악이니까.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좋아질 구조잖아요.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모노폴리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했던 건데 사실 뭐 생각 같아서는 막 그런 주식에 그냥 몰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러게. 생각이 있지만 저도 네. 아쉽습니다. 사실 배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로우 프라이스는 낮은 가격이라는 거고요. 모노폴리는 독점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매기는 거죠. 우리말 좀 쓰세요. 모노폴리요. 죄송합니다. 원래 약간 좀 쑥스러울 때 그런 얘기.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저는 약간 그 AI 열풍에 좀 궁금한 거 하나 좀 있는 게요. 그러니까 AI라는 정말 혁신적인 그리고 정말 미래를 인류가 바라봐야 될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얘네들이 쫙 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유동성이 그래도 계속 있었어 갖고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AI가 꽂혀 갖고 그냥 얘네들이 선택받아 간 건지. 네, 저는 상반기 보면서 네. 좀 주식시장이 역시 모욕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작년 말만 해도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안 된다. 나스닥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오랜 경험상 많은 전략가들이 한 얘기고 저도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도 금리를 올렸고 또 시장 금리도 지금 4% 네. 다시 3월 뭐 초순만 해도 또 4.4까지 갔었잖아요. 10년물이. 네네네네. 지금 4%지만 다시 올라갔고 어쨌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시장 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나스닥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정말 주식시장이 한 방 먹인 거죠. 우리의 고루한 관념을. 네. 근데 질문하신 것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뭐 유동성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됐는데 네네네. 가장 큰 거는 뭐 기업 실적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1Q에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기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일단 중립을 지켜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유동성이 네네. 어쨌든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MMF의 돈이 와글와글 단기 유동성 자금들이 와글와글 한 상태였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AI가 충족시켜줬다. 네. AI라는 강력한 테마가 충족시켜줬다. 근데 그 AI가 메가캡이었더라.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S&P 500 지수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면 소비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미국은 어쨌든 401K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잖아요. 네. 개인들이.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푸근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그렇죠.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그게 이런 대중주거든요. 부분도 네. 그러다가 뭐 일단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고용 시장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다음 주에 당장 다음 달에 잘릴 가능성 없고 사람들이 네. 그런 상태에서 저축도 많이 잉여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돈을 쓸 능력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데 아무튼 AI라는 정말 폭발적인 그러한 뭐 테마가 뭐 다른 것들을 다 무력화시킨 거죠. 근데 금리는요, 박사님.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뭐 성장주가 오른다. 이건 사실 안 맞는 거긴 한데. 그렇죠. 사실 상반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피크아웃과 피봇이 있었거든요. 피크아웃과 피봇. 아니, 그러니까 금리 이제 물가 이제 네, 물가 네, 피크아웃을 네, 보고 네. 물가 피크아웃을 보고 나서 우리가 했던 용어가 피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네. 사실 오르는 폭은 작년에 비해서 아주 제한적이죠. 금리 실세 금리의 상승이라는 게. 네네네. 그렇죠. 예, 작년에는 뭐 몇 배나 올랐다면 네. 지금은 살짝 오른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성장주의 주가에 큰 영향을. 큰 영향을 오히려 포지티브하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피크아웃과 피봇.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용어니까. 근데 이제 네. 하반기에 생각보다 예를 들면 생각보다 피봇이 안 된다. 네. 정책 전환이 안 된다. 그다음에 절대금리 수준이 안 내려오네. 이렇게 되면 내가 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그 시장 금리가 훨씬 상반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천천히 내려오거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시장 금리가. 그러면 성장주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네. 없죠. 보다 더 큰 증가의 EPS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 한 네. 증가가 나오지 않는 한 좀 버티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연준의 피벗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뭐 내일 모레 CPI가 나오지만 네. 근원 CPI잖아요. 근원 CPI가 지금 뭐 6월 달 내일 모레 나오는 지표도 5.0 이렇게 전월비 0.4. 그러니까 이게 한 거의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근원 PC도 4.7에 거의 북박이고요. 네.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적게 그 시장 금리를 적게 하락하도록 안 떨어지도록 떠받치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 같고 이런 네. 부분들은 성장주의 부담으로 살짝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겠죠.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성장주를 부담스럽게 할 것 같고요. 네.
또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차분해질 것 같다. 생각보다는 조금 눌려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면 사실은 내년 상반기 경기를 알게 모르게 반영하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이 조금 각국 제조업 PMI 차트를 보시면 S&P 글로벌이 7월 3일 날 내놓은 매월 초에 나오죠. 이렇게 보면 전 세계가 요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조금 하반기에 이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국도 한 46인데 이게 뭐 바로 그냥 뭐 47, 48 이렇게 50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경기 요인은 위험은 없지만 그리고 상반기에 좀 우려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험, 미국발, 뭐 은행발 이런 금융위험은 없다손 치더라도 경기는 누르고 근원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피봇은 조금 더 멀찌감치 도망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애매한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매크로 아이디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반기 우리 김환진 박사님이 보신 우리 시장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봤고요. 내년 1월 달에는 반기 리뷰를 또 6개월 동안 하면서 좋은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축하해. 네. 하여튼 6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요, 이 소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